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편에도 지난 편에 이어서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준비하라. 직접 이제 번역에 참여하신 강주성, 유호실 두 박사님을 모시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1, 2, 3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4장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이제 은퇴 후 주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좀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거주지를 이동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집에서 계속 머무르고자 한다라는 걸 했을 때는 그 집에 지금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지를 우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대출이 남아있는데 그 상환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모기지를 제대로 다 상환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또 특히나 미국은 이제 주택 자체가 크잖아요, 규모가. 그럼 이제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주거 비용이 내가 은퇴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주지 이동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앞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미국에 계신 뭐 교포나 제 지인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보면 미국 뭐 땅이 더 넓으니까 정말 이렇게 주세가 적은 쪽으로 가서 또 자연 환경이 더 좋은 곳에, 물가가 좀 저렴한 곳에 은퇴를 하려고 그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같은데, 이게 이제 현재 주택에 사느냐 아니면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느냐, 뭐 고향 근처로 가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제 약간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단독주택이 한 70% 정도 대략 되고, 아파트 뭐 기타 등등이 한 30%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기타 등등이 거의 한 85% 이상이고 15% 기타 등등이 한 이제 나머지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이 은퇴하시는 분들도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에 살 것인가, 지금 있는 곳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이사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고향 가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가장 이제 먼저 걸리는 부분이, 대부분의 일을 하셨던 남자분들은 지방이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분들의 배우자분들은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살기가 편합니다. 교통도 편하고. 그런데 거기를 놓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이 못 가십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병원이나 뭐 이런 의료시설들 굉장히 좀 가깝고 뭔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계시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는 의료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조금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의 개념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막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뭔가 예전에 뭐 실버타운 같은 그런 개념의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거 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좀 짓고 같이 살자, 공동체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책에도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개발되어지고 뭔가 많이 고려되어질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책의 101페이지 보면 이제 한국에서의 은퇴 후 주거지 문제라고 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주셨는데, 고령이 되어가면서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인가? 자녀, 친구, 친척들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또 문화활동, 사회활동,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골고루 할 수 있는가? 또 온도, 습도, 풍경 같은 자연 여건이 적합한가?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을 수리할 수 있는가? 간병기가 오래되더라도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가? 가까운 곳에 대형 병원이 있는가? 참 이게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고령화되면서 이제 꼭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쪽에도 수요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우리 유호수 박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관리비하고 건강보험료 2개만 내도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내가 노후에 그냥 그 2가지만 100만 원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정말 50대, 20대도 불구하고 은퇴하면 실버타운에 가는 게 이제 마지막 목표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거기는 사실은 이제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아침, 점심, 저녁까지
보험까지 제공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의 이제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여기에서 지금 고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의료시설도 활용하면서 문화시설도 활용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들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60대 은퇴 전후 5년 당신이 해야 할 일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사실은 이게 이 5장, 뭐 6장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은퇴 전후 5년을 사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좀 제대로 잘 해놓지 않으면 은퇴가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 개인 퇴직 계좌에 정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제 퇴직 계좌로 돈을 차근차근 잘 모아놓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내가 지금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비과세 연금 계좌 같은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적은 금액부터 이게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차근히 잘 쌓아 올리시고 더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투자나 이제 뭔가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전후 5년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획기적으로 엄청 많이 불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그래도 물가를 좀 상승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들. 개인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제때 받을 것이냐, 당겨서 받을 것이냐, 연기시켜서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의사결정도 이 시기에 좀 맞물려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퇴직연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실제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퍼센테이지가 한 7%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3%는 거꾸로 보면은 다 그냥 현금으로 찾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의 그 결혼 기타 이제 아니면 퇴직을 하시면서 뭔가 좀 불안하셔서 사업자를 내셔서 뭐 사업가가 되신다든가 장사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대출을 갚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그 퇴직연금을 최대한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연금 DC계좌나 IRP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해드리고 있지만 꼭 드린 말씀이 꼭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기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적어놨고 우리나라 말하는 국민연금 같은 그 연금도 최대한 늦게 받아라. 늦게. 우리나라도 이제 연기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씩 뒤로 미룰 때마다 매년 7.2%씩 이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하여간 연금을 최대한 늘려놔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물론 거기에는 지금 최대한 많은 일을 하고 뭔가 소득을 좀 일으켜라라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도 미국도 똑같은 것 같은데 미국은 좀 그런 것들이 일찍 더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니까 오히려 이런 책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여기도 뭐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마지막에 이제 은퇴 초기 약세장을 대비한 투자 전략을 준비하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퇴직연금을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 초기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은퇴 자금이 빨리 고갈됩니다. 실제로 은퇴 자금을 인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초반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신 분들은 빨리 고갈돼요. 은퇴 자금이. 그래서 초기에 최소한 5년은 좀 안정되고 좀 안전한 자금에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 은퇴자금 투자를 해야지라고 해서 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서 손실을 좀 많이 입히시게 되면 정말 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실 때 치명타를 받게 돼요. 나중에 생각보다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그 내용이 있어서 나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메디케어 및 보충보험을 등록한다. 이게 이제
은퇴가 시작되고 소득이 이제 줄었을 때 뭐 이렇게 병원 치료비가 이제 본인 부담이 되면 이게 큰 부담이잖아요. 그게 좀 대비하라는 그런 또 내용이네요.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유호실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단체 보험을 이제 그게 끝나니까 퇴직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제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제가 이제 은퇴 설계를 상담을 하다 보면 평균 수명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네. 대부분 다 한 80세까지만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그 은퇴 계획을 80세까지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적어도 90세, 95세까지의 은퇴 자금 계획을 세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약세장에 대비도 하고 투자 전략도 세워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의 타이틀은 안정적 은퇴 소득을 확보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단일한 계획이란 없다. 그 다음에 은퇴 생활 소요 비용을 산정한다. 이게 이제 은퇴 준비하는 이제 첫 단계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은퇴 이후에 생활비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은퇴 이후에 얼마 정도의 적정 생활비가 필요할 것인가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대부분 엄청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하면 지금에 쓰는 것보다 굉장히 줄여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강준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퇴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제 생활 활동기에 접어들면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는 쓸 시간이 못 썼던 돈을 그때는 이제 정말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도 좀 자주 만나셔야 되고 취미 활동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비용을 좀 산정을 하셔야 그래야 내가 얼마 정도의 소득원이 있어서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표를 하나 만드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준비했었던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투자 자산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지 생활비가 계산이 되면 그런 소득원들을 어떻게 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모아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좀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은퇴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확실한 은퇴 소득원을 확보한다 이 내용을 보면 사회 보장과 개인연금, 투자 수익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은퇴 자금 어떻게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죠. 어디서 월세 받죠. 상가에서 월세 받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의 기본적인 툴이셨는데 실제로 지금 은퇴를 하시는 60 뭐 전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동산 이제 정부 규제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어떤 부동산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실한 은퇴 소득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막 이렇게 즐겨도 그 날짜가 되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이제 사회보장제도인 이제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있고, 근데 국민연금도 뭐 받으시는 기간이 또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다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퇴직연금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꼭 연금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하실 때 현업에 계실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많이 이제 가입하셨던 연금저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은퇴소득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중요한 건 또 세금 관련된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다 보니까 배당소득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또 배당소득도 많이 챙겨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소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서도 미국도 당연히 이제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배당소득이 적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확실한 은퇴소득원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제목이 또 같은 내용이네요. 보장된 연금 수입으로 고정생활비를 충당한다. 그 다음에 고정적 월 지급금을 보장하는 연금을 고려한다. 이게 정말 보장되고 확정적이고 고정된 월 지급금 이거를 이제 나 은퇴 이후에 연금 소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다 같은 말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근데 그 보장된 연금 수입으로 고정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정으로 할 수도 있고 변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거의 모든 생활비가 고정화돼 있어요. 거의 모든 생활비.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 지출을 원래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지출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포지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보장된 어떤 그런 연금 수입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하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고정적 월 지급금을 보장하는 연금을 고려한다.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돈을 넣어놓고 그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첫해에는 은퇴자금 포트폴리오의 3% 이하 지출을 계획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제 3%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게 지출을 약간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자금 인출할 때는 4% 인출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체 자산에서 해마다 이제 4%씩 정도를 인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적어도 25년에서 30년간 그쪽에서 이제 자금을 빼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3%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적어도 25년 이상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비상자금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세장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세장에서 돈을 빼는 거는 마이너스였을 주식을 매각해서 빼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세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금을 빼지 인출하지 않고 그냥 비상자금을 가지고 있던 걸로 조금 대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월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금, 여기에서는 2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좀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준비하라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